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Vue.js 기초 1번. 여기 main.js 이거 첫 줄은 앞으로 계속 이 첫 줄, 이 서식을 막을 거예요. 주석으로.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hello1.view Vue.js 컴포넌트 확장자가 .view여야 하고 확장 문법이기 때문이에요. JS 파일이 아니죠. 확장 문법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문자열 변수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을 여기 태그 부분에 출력하기. 이 템플릿 부분이 바로 출력할 태그예요. 출력할 태그가 템플릿 부분. 스크립트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고, 여기가 스타일 부분이 바로 CSS 스타일 서식이고, 여기 중괄호 두 개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중괄호 두 개 이 사이에는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고,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값, 이 경우는 변수죠. 메시지 변수의 값이 여기에 출력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익스프레션의 값. 이 중괄호 두 개 사이에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표현식이 뭐냐면 그냥 값이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표현식이라고 그래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이면서 어떤 값이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표현식이다. 자, CSS 서식도 이게 프론트엔드니까, 백엔드 수업에서는 뭐 시험 문제에서 CSS 서식은 그렇게 필기 시험 문제는 안 나왔고, 백엔드 과목에서 안 나오고, 구현에서도 뭐 서식을 그렇게 까다롭게 평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프론트엔드는 얘기가 다르지. 프론트엔드에서는 CSS 서식이 거의 반이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 웹 디자이너 역할도 겸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 문제에도 CSS 서식 부분 나오고, 구현 시험에서도 CSS 서식을 좀 더 엄격하게 평가를 해요. 서식이 엉망이면 감점이 크단 얘기지. 서식 부분도 잘 외우고 살펴보고 하세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회색, 밝은 회색. 그 다음에 내부 여백, 패딩. 내부 여백이 상하, 좌우, 한 글자 크기. 현재 폰트 크기로 한 문자의 크기. 그 다음에 텍스트 라인, 센터, 중앙 정렬. 패딩과 마진. 패딩은 안쪽 여백, 마진은 바깥쪽 여백. 경계선을 중심으로. 보더를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 여백. 심직진수 컬러 값.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뭐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이 컬러 값도 이런 거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app.view, 앱 컴포넌트죠. 이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실행을 시작하는 게 이 Vue.js 프로젝트에서 main.js가 시작이에요. main.js가 시작인데, 여기서 앱 컴포넌트를 create 하죠. 앱 컴포넌트. 실행 순서가 main.js. 그 다음에 여기 app.view. app.view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create app 했죠.
앱 컴포넌트. 여기서 앞에서 설명한 hello1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요. 여기 hello1 컴포넌트 요거 바로 앞에 있는 거 요거를 hello1 컴포넌트를 앱 컴포넌트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마치 태그처럼 저렇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의 내용이 이 부분에 출력이 되지. 그 다음에 이 서식 main.app이면 메인 태그이면서 .app이 클래스는 앱 여기에 적용되는 서식이라는 얘기죠. .app이 클래스는 앱인 태그를 말해요. width 폭은 500픽셀 그 다음에 최소 높이는 300픽셀 300보다 더 커질 수도 있지. 근데 적어도 300픽셀은 차지한다. 높이가. 외부 여백 margin이 외부 여백인데 경계선 바깥쪽 외부 여백 값을 이렇게 두 개 적어주면 처음 적어준 값은 상하를 말하고 두 번째 적어준 값은 좌우를 말해요. 상하 여백은 한 글자 크기, 좌우 여백은 오토. 좌우 여백이 오토면 그 웹브라우저 창 한가운데 위치하게 돼요. 왜냐하면 좌우 여백을 자동으로 똑같이 맞춰라. 그럼 한가운데로 가야지, 내용이. 그 다음에 패딩 1, 2M. 이렇게 값을 하나만 적어주면 상하, 좌우 다 1, 2M이라는 얘기예요. 경계선 안쪽 여백은 상하, 좌우 다 한 글자 크기.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그림자 그리기. 경계선 바깥쪽으로 그림자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경계선 위치에서 첫 번째 적어준 게 오른쪽으로 3픽셀 오른쪽, 3픽셀 아래쪽. 약간 오른쪽 아래로 그림자가 약간 오른쪽 아래로 치우치고 세 번째 적어준 것이 그림자가 약간 흐릿해야죠. 그 블러 영어로 블러라고 하고 BLUR 그다음 우리나라 그냥 흐릿하게 번지는 효과. 그 3픽셀 크기로 흐릿하게 번져요. 이 값이 크면 더 넓게 번지는 거예요. 작으면 흐릿한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 값이 0이면 흐릿하게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그냥 그려지는 그림자인 거고. 그다음 마지막 적어주는 게 그림자의 색인데 밝은 회색이죠. 여기 그림자 3픽셀 정도 아주 작은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졌죠. 왼쪽 위쪽으로는 그림자가 없지. 3픽셀이니까 아주 조금이죠. 3픽셀 정도로 오른쪽 아래로 그림자가 약간 치우쳤죠.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뷰.js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hello1 컴포넌트예요. hello1 컴포넌트로 다시 가보면 hello1 컴포넌트 이 div 태그 하나인데 div 태그는 다른 특별한 서식을 안 주면 가로 방향으로 꽉 한 줄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회색, 백그라운드, 내부 여백, 경계선 그리란 말은 없고 텍스트는 중앙 정렬. 요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가 hello1 컴포넌트. 샵 222 밝은 회색 백그라운드고 div 태그니까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한 줄을 다 차지하는데 부모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지. 이 바깥쪽 박스가 앱 컴포넌트의 메인 태그예요. 앱 컴포넌트가 부모 영역이니까 부모 태그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 경계선으로부터 여백, 여기 흰색 부분이 안쪽 여백인데 이 안쪽 여백이 있는 이유는 이거죠.
안쪽 여백. 메인 태그의 안쪽 여백. 아,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자, 메인 태그는 보더, 경계선을 그렸죠. 경계선 한 픽셀 굵기의 솔리드, 실선, 그레이, 회색, 실선. 한 픽셀 굵기의 회색, 실선, 경계선을 메인 태그에는 그렸고, 그림자도 그렸고, 그리고 이 메인 태그는 상하, 좌우 똑같이 한 글자 크기의 안쪽 여백이 있고, 그리고 margin, 바깥쪽 여백. 상하 여백이 1, 2M이니까 웹브라우저 창 선두에서 약간 한 글자 정도 크기 아래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토니까 좌우, 가로 방향으로는 한가운데. 이렇게. 자, 여기 웹브라우저 창 선두에서 위에 한 글자 크기 여백이 있죠. 이게 margin 값이고, 메인 태그의 margin 값이고, 여기 안녕하세요. 이 회색과 경계선 사이의 안쪽 여백은 패딩 값이죠. 한 글자 크기 패딩. 자, 이거 다 잘 이해하고 외울 거 외우고 하세요. 구현시험 볼 때 이런 박스를 여러분이, 아, 참, 구현시험 범위는 여기 아니구나. 필기시험 범위만 여기네. 구현시험 범위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구현시험 다음 주가 아니지 참.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수요일 시험 범위. 아, 지금 생각나는 김에 지금 공지를 합시다. 여기 시험 범위 여기 적었나? 적었네. 구현 시험 범위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부분 전체. 필기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운 데까지. 아,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것대로 해야겠네. 그럼 필기 시험 범위도 자바스크립트 부분. 오케이. Vue.js는 수요일 날 시험 범위 아니라고 미리 공지를 했군. 자, 요대로 지난주에 공지한 요대로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다음번 구현시험, 필기시험 볼 때는 당연히 구현시험 볼 때 이 서식이 완전히 시험 문제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면 나는 만큼 서식 부분도 감점을 할 거예요. 색깔도 그렇고 여백의 크기도 그렇고 또 원하는 여백,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게 즉 이 시험 문제의 그림이 이렇다면은 이거랑 완전히 똑같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똑같은 여백, 어느 정도 비슷한 여백, 어느 정도 비슷한 색깔의 백그라운드 이런 걸 만들어야 해요. 차이가 나는 만큼 서식 부분도 감점. 프론트엔드는 여백, 서식, 뭐 폰트 이런 게 중요해. 프론트엔드는 웹 디자인이 반이야. 백엔드하고는 다르지. 더군다나 신입사원일수록 웹 디자인 요소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거 안 시켜. 디자인할 게 많은 걸 시키지. 신입사원들한테는. 그래서 신입사원일수록 디자인을 잘해야 돼. 그래서 아마 웹페이지 입문에서 HTML, CSS 배웠을 테지만 그래도 글로 여러분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배운 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교보문고나 아니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이렇게 HTML, 뭐 CSS 이거 CSS를 하나 더 줬구나. 요런 건 이런 건 딱 제목만 봐도 좀 입문책이야. 이런 입문책은 당연히 봐야 되고 아주 기초만 설명하죠. 이것도 보나마나 기초고. 그치. 기초가 아니면 이게 웹 디자인의 기초보다는 조금 더 웹 디자인 요소를 설명한 책은 이렇게 웹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죠.
첫 HTML, CSS 웹 디자인이라고 첫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기초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책이죠. 그리고 뭐가 디자인 완전히 기초냐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거 세 개를 한 책에서 다 설명하면 셋 다 조금 기초밖에 못 다뤄. 그래서 이것도 기초고 얘도 기초고 이게 좀 더 디자인 얘기가 있겠네. 디자이너에 의한 디자이너를 위한 실무 코딩. 즉 디자인 얘기를 하는 책을 좀 봐둬야 돼요. 디자인. 근데 그런 책이 많지는 않아. 거의 없네. 디자이너를 위한 책이 별로 없네. 인강 쪽을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 강의 내용에 자바스크립트를 기초부터 설명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디자인도 아주 기초밖에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얘기가 별로 없고 디자인 얘기만 있는 인강이든지 책이든지 그걸 찾아보세요. 특히 따라해보기식. 즉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려면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런 웹 개발 입문에서 배운 HTML 태그, CSS 서식 정도만 알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방금 이거 어때? 이 우리 LMS 사이트 디자인 엄청 멋진가? 그냥 평범하잖아. 그렇죠? 디자인 굉장히 잘 된 웹페이지라고 안 느껴지지? 그냥 뭐 촌스럽지는 않지만 디자인 잘하지도 않는 그 정도의 웹페이지죠. 저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돼. 프론트엔드 개발자. 저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저 정도 디자인을 하는 건 프론트엔드 개발자, 신입 개발자한테도 디자인은 요구를 해요. 코딩까지는 요구 안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신입 직원이면 뭔가 일을 실무를 시켜야 되는데 기능 구현은 좀 어렵잖아. 근데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쉽지. 이 정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려면은 디자인, 웹 디자인만 얘기하는 책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정도야 뭐. 이 정도 못 만들면 말이 안 되지. 이 정도는 뚝딱 만들 수 있게 이 수업에서 그래서 이 정도 만드는 건 이 수업에서 디자인을 요구할 거예요. 차이 나면 차이 나는 만큼 디자인도 감점. 헬로2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듭시다. 이 src 디렉토리 아래 만들어야 돼. 여기 경로명도 잘 봐야 돼요. 위치가 틀리면 당연히 에러 나고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헬로1에 이어서 헬로2 컴포넌트도 이렇게 임포트하고 헬로2 컴포넌트도 헬로1 컴포넌트에 이어서 아래에다가 출력. 여기 둘 사이에 HR 태그하면 가로선이 그어지죠. HR 태그가 가로선을 그으라는 태그예요. 실행은 npm run dev. 요 로컬호스트 5173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면 웹브라우저 창에서 이렇게 열리고 실행이 되죠. 여기 HR 태그에 의해서 여기 가로선 그어졌고 가로선 아래에 있는 게 hello2 컴포넌트예요. 색깔이 좀 차이가 나지? 백그라운드 색깔이 위가 좀 짙고 아래가 좀 더
흰색에 가깝죠. 백그라운드 컬러. 왜냐면 여기는 F8이니까 이게 샵 F8, F8, F8이 헬로 원 컴포넌트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샵 222였어요. 알파벳 2. 그러니까 지금 6자인데 다 똑같으니까 세 자로 생략한 거죠. 알파벳 222보다는 F8이 더 숫자가 FF에 가까우니까 더 샵 F8, F8, F8이 더 흰색에 가까운 배경이죠. 흰색에 가까운 배경이고 얘도 헬로 원 컴포넌트하고 똑같지. 내부 여백은 똑같고 텍스트 온라인 센터도 같고 근데 여기에 p 태그가 있고 그다음에 인풋 태그가 있죠. p 태그하고 인풋 태그. 인풋 태그의 패딩 내부 여백 4픽셀. 자, 여기에서 드디어 Vue.js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 나왔는데 ref 함수와 반응형 객체. 자,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값을 대입하려면 평범한 변수에 대입할 수는 없고 어떤 특수한 객체를 만들어서 그 특수한 객체의 밸류 속성에 대입해야 해요. 그 특수한 객체를 일단 반응형 객체라고 부릅시다. 그 반응형 객체를 만들기 위한 ref 함수를 임포트하기. 이렇게 ref 함수를 임포트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ref 함수를 이용해서 반응형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밸류 속성의 초기값, 여기 이게 초기값이야.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를 그 객체의 초기값으로 대입을 한 다음에 이 ref 함수가 그렇게 만들어진 반응형 객체를 리턴을 해요. 그래서 리턴된 객체가 메시지 변수에 대입된 거죠. ref 함수가 반응형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메시지 변수에 이제 반응형 객체가 대입이 됐죠. 그 객체의 밸류 속성 값은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열이 초기값이 대입됐죠. 그 값이 제대로 대입됐는지, 자, 그 밸류 값, 메시지 객체의 점 밸류, 그 점 밸류 속성 값, 이렇게 하면 웹브라우저 창에, 개발자 창에 이 값이 출력이 돼요. 이게 디버깅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 궁금할 때 이렇게 콘솔.log로 궁금한 값을 출력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건 웹브라우저 창에 출력되는 게 아니고 개발자 창에 출력이 돼요. 개발자 창의 콘솔 탭에. 그리고 개발자 창은 F12 키를 누르면 열려요. 이 디버깅 정보니까 개발자만 관심 있으니까 개발자 창에만 출력이 되지. 이렇게 F12 키를 누르면 개발자 창이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 콘솔 탭에 보면 콘솔.log 출력이 여기에 출력이 돼요. 여기 이렇게 콘솔.log가 여기 있으니까 메시지.value가 이 hello2 컴포넌트가 실행되면서 메시지.value 값, 즉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열이 개발자 창에 출력이 됐겠죠. 개발자 창을 열어봅시다. F12 키를 누르면 이게 개발자 창이고 여기에 콘솔 탭에 여기 좋은 아침이라고 여기 출력됐죠. 어느 줄에서 출력됐다는 것도 여기 있지. hello2.view 파일의 네 번째 줄에서 출력했다라고 여기 소스 코드 위치도 여기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눌러서 개발자 창은 닫아버리고 여기다 좋은 아침에다가 뭐 헬로 월드라고 입력해 봅시다. 지우고 헬로 월드 입력을 하면 입력된 내용이 실시간으로 여기 보이죠. 실시간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10번 V 모델 지시자 때문인데, 지시자라는 번역이 그 일본어에서 번역한 거고 우리가 그대로 따다 쓰기 때문에 우리도 지시자인데 좀 어색한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색한 단어죠. 지시자. 그러니까 명령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령. 아무튼 이게 뭐 어떤 기능을 구현한 거에 지시자예요.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거. 여기 인풋 태그에 V 모델하고 메시지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 인풋 태그가 문자열을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 박스가 인풋 태그죠. 이 태그에 입력된 문자열이 자동으로 메시지 반응형 객체의 밸류 속성에 대입이 되는데, 이 자동으로 대입되는 이유가 바로 V 모델 지시자에 의해서요. 그 말이 여기 있어요. 이 말이 있어야 되겠네. 이 태그에 입력된 이 인풋 태그에 입력된 문자열이 V 모델 지시자에 의해서 자동으로 메시지 반응형 객체의 밸류 속성에 대입이 돼요. 근데 이게 실시간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 메시지 점 밸류 속성값이 여기에 출력이 돼요. 점 밸류 안 붙여줘도 자동으로 메시지 점 밸류 속성값이 출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값이 좋은 아침이라면 이렇게 좋은 아침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 무엇을 입력하자마자 입력된 문자열이 실시간으로 즉시 메시지.점 밸류에 대입되고, 왜? V 모델 지시자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점 밸류 속성값이 변경되자마자 또 그 변경된 값이 즉시 이 부분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실시간이야. 자, 이렇게 값이 변경되자마자 실시간으로 즉시 반응하기 위해서 평범한 변수 대신 평범한 변수를 사용해서는 값이 변해도 출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객체 이름이 반응형 객체야. 실시간 반응해라 라고 해서 반응형 객체예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면 변수의 값이 변경이 돼도 출력이 안 돼. 처음에 한번 출력하고 변하지를 않아.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그런데 반응형 객체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값이 변경되자마자 화면이 반응을 해요. 실시간 화면이 반응해서 화면이 업데이트가 돼요. 반응형, 리액티브.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요즘 리액티브, 반응형, 우리나라 말로 반응형, 영어로 리액티브란 용어를 쓰는데, 그 말이 어떤 값이 바뀌면 화면이 즉시 바뀐다. 그 반응형을 말해요. 그 반응이 실시간이다. G, ref 함수로 만든 반응형 객체를 사용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부분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점 밸류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해야 되고, 태그 부분에서 사용할 때는 또 반대로 점 밸류를 붙이면 안 돼.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부분이니까 점 밸류가 있고, 여기하고 여기는 점 밸류가 없죠. 태그 부분이니까. 자, 연습 문제.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거 구현할 수 있겠죠. hello 3.view 컴포넌트를 구현하고 만들고 여기에 반응형 인풋 태그 2개, 반응형 객체 2개. 그래서 V 모델 지시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처럼 뭐 인풋 태그 하나가 아니라 2개로 학번과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그리고 구현해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hello 3 컴포넌트가 처음에 화면에 출력되자마자 자신의 학번과 이름이 거기에 채워진 상태로 출력되게.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 고침하면 초기화되는데 이게 처음에 초기화돼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얘는 좋은 아침이라고 채워져 있죠. 그런데 학번하고 이름이 자신의 학번과 자신의 이름이 채워져 있게. 이렇게 hello 3 컴포넌트를 구현해 보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렇게 회색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밝은 노란색 혹은 밝은 연두색 뭐 아니면 밝은 하늘색, 밝은 청록색 등 좀 다른 색으로. 자, 실습을 한 10분 정도 실습을 합시다. 자, 그 다음 Vue.js 기초 샵2. 자, Vueweb 3 프로젝트를 또 새로 만듭시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레이티스트 하지 말고 일단 3.14.2라는 숫자를 붙여서 아직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화면대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지난 시간에 만든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 지난 시간에 원래 이렇게 이 명령으로 3.14.2가 아니라 최신 버전, 골뱅이 레이티스트, 최신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원래 명령인데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최신 버전으로 만드는 게 좋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에러가 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러가 났었고 그때 설명한 이 명령으로 버전을 확인했었지. 그 뷰 프로젝트 만드는 그 패키지의 이름이 create-view예요. 다시 한번 버전을 확인해 보면 이건 컨트롤 C 눌러서 개발 서버 종료하고 npm view 그다음에 versions 이렇게 하면 버전 목록이 쭉 나오는데 벌써 이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3.16.0이었고 이게 .0이면 나오자마자라서 버그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버그가 해결된 새 버전이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건 놀랍지 않은데 3.16.1, 3.16.2, 3.16.3까지 갔어. 내 생각에 셋 중에 2개는 하나는 윈도우즈에서 에러 나는 거, 하나는 리눅스에서 에러 나는 거. 세 번째는 뭘까? 이래요. 프론트엔드 버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프론트엔드 공부할 때 힘든 점이 이거예요. 버전업 속도가 다른 그 어떤 개발 기술보다도 버전업 속도가 빨라. 지난주에 3.16.0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불과 5일 만에 주말은 빼면 수목금 3일 만에 버전 3개가 추가됐지. 그래서 초급 때 힘들어요.
뭐 그래봤자 별 차이 아닌데 초보들은 좀 힘들지. 아무튼 그래서 그 해보니까 해결됐어요. 그 최신 버전 3.6.3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버그가 해결돼서 윈도우즈 리눅스에서 에러 났던 게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에러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터미널이 문제인데 윈도우즈에서 터미널에 지금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터미널은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git 배슈쉘을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때 같이 따라오는 이 새까만 터미널, 이게 git 클라이언트에 따라온 그 새까만 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VS 코드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터미널이 있죠. 둘 다 완전하지는 않아. 둘 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눅스 터미널도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터미널의 그 모든 최신 기능을 둘 다 완전히 구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은 얘가 부족하고 저런 기능은 또 쟤가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두 터미널을 어떤 건 여기서 잘 되니까 여기서 해야 되고 또 저런 건 또 저쪽에서 잘 되니까 또 저기서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좀 귀찮음이에요. 그래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윈도우즈에서 개발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윈도우에서 작업 안 하니까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터미널도 완성도가 좀 낮아.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봤듯이 최신 버전도 윈도우즈가 제일 늦게 나와요. 버그도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가장 좋은 운영체제가 맥북이야. 그래서 혹시 다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내 진로고 다음번 그 노트북을 사게 될 때 기왕이면 맥북을 사기 바라고 맥북 프로까지 갈 필요 없어요. 맥북 에어도 충분해.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병목 지점 뭐 때문에 느리느냐 1. 뭔가 잔뜩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인터넷 속도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속도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다운로드된 파일이 그 노드 언더바 모듈스 디렉토리알에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다운된다고 그랬죠. 그 몇만 개, 몇십만 개 파일을 읽어서 빌드해야 돼. 그래야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SSD 속도예요. 두 번째 변목 지점이.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PU인데 CPU 속도는 널널해. 자, 그래서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나 인터넷 속도는 다 똑같고 SSD 속도는 맥북 프로가 조금 빠르긴 하지만 큰 차이 안 나요. 맥북 프로나 맥북 에어나 큰 차이 나는 게 CPU 속도인데 이건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별로 안 중요해. 물론 SSD 속도가 프로가 좀 더 빠르니까 프로가 좀 더 약간이라도 더 빠르긴 할 테지만 가격은 2배 비싼데 SSD 속도는 2배나 빠르지는 않아요. CPU 속도가 2배 빠르지. 그래서 나 같으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용으로 맥북을 한다면 맥북 에어에다가 램은 중요해. 램을 많이 차지해요. 최소 16기가. 8기가는 부족하고 16기가는 부족하지도 않지만 남지도 않아. 최소 16기가. 자, 이렇게 맥북 에어를 사면 돼요.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고 아직은 초보잖아. 네. 프론트엔드가 내 진로고 다음번 노트북 살 때 맥북 에어를 추천한다라는 거. 백엔드 개발자도 비슷해요. 백엔드 개발자도 윈도우즈보다는 맥북이 나아. 아무튼 되돌아와서 왜 맥북을 추천하냐면 이 터미널에서 자, 그러니까 요 명령이 이제 그 버그는 그 에러는 안 나요. 실행은 돼. 근데 문제가 있는데 만들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뷰 F3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npm create view latest 하면 자, 에러 안 나고 잘 실행이 돼요. OK to proceed. 이건 최신 버전 다운 받을 거냐 물어보는 거니까 다운 받아야지. 최신 버전 다운 받아서 실행하면 에러 안 나고 잘 실행이 되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야 되니까 view f3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에러 안 나오고 그 다음 화면으로 잘 넘어가요. 여기서 문제야. 이 그 다음 화면에서 사용할 기술을 옵션, 이게 프로젝트 생성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당분간 여기서 저 끝에서부터 두 번째 ES 린트 항목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택 커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안 보여. 선택 커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한 칸 아래 내려가고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아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화살표 키를 6번 누르면 선택 커서가 여기로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저렇게 체크가 돼. 근데 선택 커서가 거의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여요. 그게 지금 문제야. 버그까지는 아니고 문제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프로젝트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냥 엔터만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생성이 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생성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pm create view latest 하고 응? 뭐야? 왜 일어나지? 잘 됐는데? 뭐가 실수였지? 이거 터미널 에러인데? 터미널 에러가 왜 나지? 어제 잘 됐는데? 다시 열어서. create. 모르겠다. 어제는 여기서 잘 됐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에러가 나네.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렇게 윈도우즈의 터미널이 완전하지 않아요. 방금 그 에러 난 건 터미널 에러였어. 터미널 에러인지 어떻게 하냐면, 방금 난 에러가 터미널 에러인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기 에러 메시지 보면, TTY initialization failed. 이 TTY가 터미널 말이에요. 터미널을 다른 말로 약자로 TTY라고 부르기도 해요. TTY가 터미널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텔리 타이프라이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터미널을 텔리 타이프라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텔리 타이프라이터라는 또 다른 터미널 이름의 약자가 TTY야. 텔리 타이프라이터. 아무튼 이렇게 왜 안 나던 에러가 오늘 또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윈도우즈 터미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잘 보여주죠. 맥은 이런 문제 없지? 잘 되지? 그럴 거예요, 맥은. 맥 터미널은 완전하니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myform.view 컴포넌트
구현을 봅시다. 그 ref 함수를 import 하기. 그래서 ref 함수로 반응형 객체를 만들었는데 초기 값은 true. 그 반응형 객체를 enabled라는 변수에다 대입을 했고, 여기 input type 텍스트가 아니라 input type 텍스트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input 그 이시죠. 근데 input type 체크박스, 이게 체크박스죠. 그리고 v 모델 지시자로 이 enabled, 이게 반응형 객체죠. 반응형 객체랑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초기 값이 true였으니까 연결되자마자 이 체크박스가 true니까 체크가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실행하자마자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체크박스가 그려지고, 이 하늘색, 아니 파란색 부분이 체크박스예요. 이 텍스트 부분은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enabled 반응형 객체 값이 또 여기 실시간 여기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반응형 객체고 V모델 지시자로 이 반응형 객체에 연결됐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끄면, 그러면 그 enabled 반응형 객체에 false가 바로 대입이 되고, 그럼 여기에 또 false가 바로 출력이 되고, 또 키면 또 바로 true로 바뀌고, 이렇게 반응형 객체니까 화면이 바로 반응을 하죠. 체크박스 구현도 이렇게 간단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